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어 JKD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경제 초강대국으로 변모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덩샤오핑과 개혁 개방에 대해 이야기했고,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BYD, DJI,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부상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중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성장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들은 늘어났고 수출은 급증했으며 도시들은 성장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왜 둔화되고 있을까요? 성장률은 왜 과거보다 낮아졌을까요? 부동산 호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채는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인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리고 초고속 성장의 시대는 끝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의 성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대부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8%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10%도 넘어섰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막대한 규모로 확장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제조업과 수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경제대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도 이처럼 빠른 성장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매우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기업이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비교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가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경제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가 성숙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산술적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은 중국 경제 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이 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운송, 금융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건설이 확대되면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지방정부도 부동산 경기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매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했고 건설 사업은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막대한 경제활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가게는 부동산을 주요 투자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신뢰와 낙관도 커졌고 개발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차입은 증가했고 건설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인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도시가 확대되고 자산은 늘어났으며 경제성장도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개발업체는 막대한 부채를 쌓았습니다. 실제 수요가 불확실한 지역에서도 건설이 계속되었습니다. 투기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계속되는 부동산 확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취약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쇄하는 기업이 바로 헝다그룹 즉 에버그란데였습니다. 에버그란데는 수년 동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빌렸고 수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재정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투자자들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과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되었으며 에버그란데의 위기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버그란데의 문제는 부동산 업계 전체의 더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한 기업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체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채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러한 성장 모델은 얼마나 지속 가능했을까요? 주택 수요가 앞으로도 이처럼 대규모인 개발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둔화는 경제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설 활동은 약화되었고 소비자 신뢰는 하락했으며 투자는 둔화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이 경제 활동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문제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채 역시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채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고 가게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며 정부는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차입합니다. 부채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경제의 상환 능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공장, 발전소, 도시 기반 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치 있는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채도 증가시켰습니다. 기업 부채가 확대되었고 지방정부 부채도 늘어났으며 금융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채가 생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부채의 일부가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우려합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채가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균형 잡기입니다. 차입을 너무 빠르게 줄이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도록 방치하면 금융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유리한 인구 조건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노동 인구가 증가했고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공장과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노동력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하락했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노동 인구의 증가 속도도 둔화되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전체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구 구조가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소비 수요가 약해질 수 있으며 의료비와 연금 지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여러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인구 조건마저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압박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생과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전환되는 시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다른 산업은 둔화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도 변화합니다. 그 결과 청년 고용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기회와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통신, 디지털 결제, 첨단 제조업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술은 기존 산업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는 일부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으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성장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변화한 세계 환경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화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국제무역은 증가했고 공급망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출이 늘었고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으며 제조 능력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환경은 더 복잡합니다. 무역 갈등은 증가했고 지정학적 경쟁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회복력, 전략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자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나라는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규제, 무역 분쟁, 반도체 정책,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중국 경제 자체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소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며 기술 산업과 첨단 제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경제는 20년 전의 경제와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이었던 성장 모델에 영원히 의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 기반자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혁신,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 국내 소비가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매우 큽니다. 하나의 경제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은 거의 언제나 어렵습니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뢰입니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좌우됩니다. 소비자는 미래를 낙관할 때 지출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투자하며 투자자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때 자본을 투입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소비자는 더 신중해지고 지출은 줄어들며 투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는 경제 성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정책 기반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섬세한 과제입니다. 경기 부양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금융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부양책이 너무 부족하면 성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 가운데 하나이며 새하의 기반 시설도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기술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 문제는 경제 붕괴가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장에 익숙해졌습니다.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가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진국은 중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번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중국이 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혁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역사는 낙관과 신중함을 모두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 개방은 경제를 바꿨고 산업화는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성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초고속 성장의 시대는 실제로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팽창보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장입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건설보다 혁신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할지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질문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중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 분야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정학적 경쟁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2050년의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초고속 성장의 시대가 영구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